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아주 잘 나가는 IT 기업의 젊은 대표라고요? 네, 아주 세련되고 성공한 삶이네요. 맞아요. 완벽하게 재단낸 슈트를 쫙 입고 그 통유리로 된 매끄러운 사무실에서 세상을 지휘하고 있는 거죠. 어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완벽한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은 진짜 막 최신 버전으로 완벽하게 업데이트된 아주 세련된 운영체제 같은 겁니다. 네, 버그 하나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네요. 맞아요. 버그 하나 없는. 그런데 그 완벽한 화면 한 구석에요. 네. 매일같이 그 낡고 녹슨 유모차를 끌면서 동네 쓰레기장을 뒤주며 폐지를 줍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확 깨는 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감동이나 존경심보다는 당혹스러움 혹은 막 숨기고 싶은 수치심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불편하고도 아주 예리한 질문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낡은 유모차에 담긴 100억의 유산과 모정이라는 아주 강렬한 1인칭 에세이입니다. 100억의 유산이라 제목부터 벌써 심상치 않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막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이런 뻔한 도덕적 교훈을 늘어놓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우리는 그렇게 뻔한 이야기 안 하죠. 네, 이 이야기를 진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그 지위 불안이라고 하죠. 아, 스테이터스 앵자이티. 맞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인지적 부조화, 네. 또 인간의 뇌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치매라는 질병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는 네. 그 감정의 신경학적 메커니즘까지 완전히 해부해 볼 겁니다. 와, 신경학적 메커니즘까지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이 서사의 중심부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들어가 보시죠. 이 화자인 아들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고 또 온 동네를 돌면서 폐지를 주우셨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엄청나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대기업에 보내고 결국 번듯한 IT 기업 대표로까지 키워내신 겁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이건 뭐 전형적인 인간 승기의 서사 아닌가요? 네, 여기까지 들으면 딱 우리가 흔히아는 그런 감동 스토리죠.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훨씬 복잡하죠. 아들은 어머니의 그 낡은 유모차를 볼 때마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놈의 유모차 좀 갖다 버리라고 왜 동네 창피하게 이런 짓을 하냐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서운하셨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화를 내시는 대신에요. 몸에서 그 찌든 종이 냄새랑 땀 냄새를 훅 풍기시면서 네. 그냥 허허 웃으며 유모차 손잡이를 꽉 잡으셨대요.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요. 아들에게 어머니의 유모차는 일종의 뭐랄까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요? 네. 완벽한 IT 기업 대표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막 위협하는 버그처럼 여겨졌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그거 아주 예리한 비유네요. 사회학적 관점으로 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모자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한국 사회 특유의 그 압축 성장이 만들어낸 아주 극단적인 두 세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죠. 두 세계의 충돌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들이죠? 아들이 속한 세계는 소프트웨어, 지식, 그리고 아주 매끄러운 외관이 지배하는 세계잖아요. 그렇죠. 통유리 사무실 같은. 반면에 어머니의 세계는 땀, 육체 노동, 고물, 폐지, 이런 아주 거칠고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세계인 겁니다. 아, 소프트웨어 대 하드웨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라는 건 아직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몹시 연약하고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약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구축한 그 세련된 세계가 어머니의 낡은 유모차 하나 때문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네. 혹은 자신의 비루한 출신 성분이 남들에게 들통날 수 있다는 그 무의식적인 공포가 수치심과 분노로 발현된 겁니다. 와, 공포가 분노로. 근데요, 여기서 제가 약간 딴지를 좀 걸어보고 싶어요. 네, 말씀하시죠. 아들의 태도를 그저 지위불안이나 막 속물군성으로만 해석하는 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가혹하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사실 자식이 성공했으면 이제 부모님이 고생 좀 그만하시고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시길 바라는 건 진짜 너무 당연한 자식의 본능이잖아요. 아, 그렇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죠. 네, 돈도 충분히 막 벌어다 드리는데 계속 그 냄새나는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신다면 솔직히 누구라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닐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감정입니다.
도대체 왜 어머니는 그 폐지 줍는 걸 멈추지 못하셨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이자 거대한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인지적 부조화요? 네. 우리는 지금 사랑을 언어나 정서적인 교감으로 표현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니까요. 근데 지독한 가난하고 생존의 위협을 직접 겪으면서 자식을 키워낸 세대에게요. 네, 어머니 세대요. 사랑은 곧 물리적인 노동이자 희생 그 자체입니다. 아, 노동이 곧 사랑이다. 맞아요. 어머니의 뇌구조와 가치관 속에서는 땀 흘려서 무언가를 모으고 그걸 자식 앞길에 쌓아두는 것.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사랑의 문법이었던 거예요. 와, 사랑의 문법.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아예 달랐던 거네요. 그렇죠. 아들은 이제 돈 많으니까 제발 그만 쉬세요 라고 말하지만 네. 어머니에게 그 말은 이제 저를 그만 사랑하세요 라는 말처럼 불가능하고 공허한 요구로 들렸을 겁니다. 번역기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였던 거죠. 세상에 그만 쉬라는 말이 그만 사랑하라는 말로 들렸을 거라니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소통의 단절이죠. 어머니에게 유모차의 폐지를 채우는 행위는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세계를 지켜내는 튼튼한 벽돌을 쌓는 행위였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던 갈등은요, 3년 전 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치매라는 무서운 신경학적 질병이 이 가족에 덮여있던 진실을 강제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는 촉매제가 되어버리죠. 이 치매가 진행되면서 어머니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심지어 아들이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게 돼요. 정말 슬픈 병이죠. 기억이 다 지워지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어떤 패턴이죠? 모든 기억이 다 지워졌는데도 유독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그 낡은 유모차를 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 4시였어요? 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예전에는 그 유모차에 돈이 되는 폐지를 주우셨잖아요. 그쵸,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 인지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후에는 그 낡은 검은 봉지에 길가에 흙 묻은 돌멩이나 다시 들어가는 이름 모를 풀꽃들 그런 것만 잔뜩 주워 담아오셨다는 거예요. 아, 참. 인지 능력의 해체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네요. 아들은 이 쓰레기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제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참다 못해서 요양원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 환자들의 뇌를 연구해 보면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좀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기억은 잃어도 사랑은 남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감성적으로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치매는 결국 뇌세포가 물리적으로 사멸하는 아주 무서운 생물학적 질병이잖아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대뇌피질이 막 쪼그라들고 이성이 싹 날아가는데 어떻게 사랑이나 모정 같은 그런 고차원적인 감정은 파괴되지 않고 혼자 살아남는다는 거죠? 논리적인 의문입니다. 신경학적인 글리치를 너무 인간적으로 낭만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핵심적이고 날카로운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낭만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신경과학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한 현상입니다. 아, 진짜요? 뇌과학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네. 인간의 뇌에서 기억과 인지를 담당하는 부위, 즉 해마나 전두엽은 뇌의 비교적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이요? 네. 그래서 치매 초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부위죠. 그래서 최근에 기억이나 논리적인 판단력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그리고 생존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를 비롯한 변연계는요. 변연계요? 네, 뇌의 아주 깊은 중심부,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파괴되지 않고 버티는 영역이죠. 아, 그러니까 이성적인 뇌와 본능적인 뇌의 물리적 위치 자체가 다르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어머니에게 내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모아서 성벽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거의 생존 본능에 가까운 아주 강력한 핵심 감정 동력으로서 뇌의 가장 깊은 곳에 꽉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핵심 감정 동력. 와, 무엇이 폐지이고 무엇이 돌멩이인지 가치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이미 꺼져버렸지만요. 네.
무엇이든 주워 담아서 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그 변연계의 맹렬한 불꽃은 치매라는 그 새까만 잿더미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네, 그 돌멩이와 풀꽃은 인지가 사라진 자리에 뼈대처럼 남은 아주 무의식적이고 절박한 사랑의 신경학적인 증거물인 셈이죠. 전두엽의 스위치가 딱 꺼진 어둠 속에서 오직 아이를 향한 본능만이 홀로 번쩍이고 있었다. 와, 이거 정말 압도적인 팩트네요. 네, 신경과학이 증명하는 슬프고도 위대한 모정이죠. 그렇게 돌멩이를 주워오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절망한 아들은요, 결국 요양원 입소를 딱 하루 앞두게 됩니다. 네, 마음이 무거웠겠네요.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유모차를 끌고 나가시는 어머니를 아들이 몰래 미생은 해요. 아,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네요. 네,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거대한 비밀이 빵 터지면서 폭로가 됩니다. 어머니가 도착한 곳은 동네 귀퉁이에 있는 조그만 공원, 그러니까 옛날 국민학교터였어요. 수십 년 동안 어머니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진짜 유산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군요. 맞아요. 어머니가 되게 익숙한 듯이 맨손으로 땅을 막 파기 시작하시더니 흙투성이가 된 낡은 함을 딱 꺼내십니다. 함을요? 네. 그리고 그걸 가슴에 꽉 끌어안고는 어린아이처럼 막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우리 민우 공부해야 하는데 아비도 없는데 기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서요. 아, 참. 모든 걸 잃어버린 그 혼돈의 뇌 속에서도 아들의 이름과 그 아이의 안위만은 뚜렷하게 쥐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함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나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 함을 열어보는데요. 그 안에서 30년 동안 어머니가 모은 수십 건의 통장이랑 서류들이 나옵니다. 30년이요? 와.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폐지를 팔아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푼돈으로 사두었던 진짜 쓸모없던 동네 변두리 땅이요. 네. 신도시 개발로 무려 100억 원의 보상금이 측정되었다는 서류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100억이요. 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겨울엔 냉방에서 주무시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드시면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결과물이네요. 네. 자,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사고의 브레이크를 꽉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브레이크요? 100억 원.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 맞죠? 하지만 자칫하면 이 이야기의 본질이 오염될 수 있어요. 오염된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막 어머니가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다라거나 와 존버했더니 100억 대박이 났다. 이런 식의 되게 자본주의적인 해피엔딩으로 빠지기 쉽거든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요즘 시대는 다들 돈에 집중하니까요. 저는 우리가 이 100억이라는 숫자에서 과감하게 시선을 거둬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돈이 핵심이 아니죠. 이 서사에서 진정으로 경악스러운 부분은요. 100억이라는 결과값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30년 동안 매일 시장 상인들한테 무시당하고 냄새난다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네. 매달 5만 원씩 그 미련할 정도로 집요하고 비이성적일 만큼 맹목적이었던 그 시간의 축적, 바로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시간의 축적 뒤에 숨겨진 깊은 심리를 이해하려면요. 그 함 속에 들어있던 어머니의 메모를 봐야 해요. 그 한 줄의 문장 말입니다. 아, 어떤 문장이었죠? 유모차 가득 폐지가 쌓일 때마다 우리 아들 앞길에 꽃길이 깔리는 것 같아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다. 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다. 이 문장을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비합리성 그 자체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쵸. 폐지 주어서 언제 100억을 모으겠어요.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엄마가 자식을 위해 세울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심리적 요새였습니다. 심리적 요새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킨 것은 물리적인 100억의 재산이 아닙니다. 자식이 세상의 비바람에 꺾이고 상처받지 않도록 당신의 온몸을 던져서 겹겹이 쌓아올린 거대한 방어기제이자 성벽이었던 거죠. 아, 성벽. 맞아요. 성벽이네요. 아들은 그 매끄러운 IT 세계에서 어머니의 낡은 유모차를 막 자기 삶을 갉아먹는 오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했잖아요. 네, 창피했죠. 근데 사실 그 차가운 외면의 시간 동안 어머니는 그 굽은 허리로 아들이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거대한 철옹성을 짓고 계셨던 겁니다. 맞습니다. 아들은 진짜 완벽한 인지적 착각 속에서 살아온 거였어요.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을 딱 깨달은 순간의 충격은요. 아마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세상의 물리법칙이 통째로 뒤집히는 듯한 거대한 인지적 지진이었을 겁니다. 인지적 지진. 와, 표현이 너무 정확하네요. 내가 그렇게 수치스러워했던 그 초라한 껍데기 속에 나를 살게 한 거대한 우주가 들어있었다는 자각이니까요. 네, 진짜 우주가 들어있었네요.
이 모든 진실에 엄청난 무게에 짓눌린 아들. 현재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완벽한 역할 역전이 일어납니다. 현재 어머니는 깊은 치매의 늪에 빠져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빤히 바라보면서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물으십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평생을 바쳐 지켜낸 아들을 못 알아보시다니. 슬프게도 인식하지 못하시죠. 하지만 아들은요, 이제 어머니의 그 굳은 살이 꽉 박힌 굽은 손을 꼭 잡고요, 매일 새벽 그 냄새나던 낡은 유모차를 함께 끕니다. 와, 아들에게 그 낡은 유모차는 더 이상 지워버리고 싶은 버그나 수치심의 상징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머니의 온전했던 영혼과 무너진 육체를 꽉 이어주는 유일한 다치자, 타임캡슐이 된 것이죠. 아, 닻이라는 표현이 진짜 마음에 훅 와닿습니다. 자, 이쯤에서 지금 이 심층 탐구에 귀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낡은 유모차가 있습니까? 한 번쯤 돌아볼 만한 질문이네요. 부모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막 낡은 사고방식, 혹은 나를 되게 촌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 가족의 행동, 네. 아니면 나의 살연된 사회적 지위를 깎아내린다고 믿으면서 은연중에 계속 피하고 있는 누군가의 초라한 껍데기가 혹시 있진 않았습니까? 찔리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알량한 주의 불안 때문에 그 초라한 껍데기 아래에서 오직 여러분을 향해 쿵쾅거리며 뛰고 있는 그 거대한 심장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뼈아픈 아이러니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아이러니죠? 우리는 꼭 누군가의 그 엄청난 희생을요, 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게 된 뒤에야 온전히 해독해낸다는 겁니다. 아, 진짜 타이밍이 항상 너무 늦어요. 오늘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뭔가요? 부모님의 그 손마디에 흉하게 박힌 굳은 살, 그리고 낡은 옷차림이 사실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무사히 착륙시키기 위해서 대기권의 그 뜨거운 마찰열을 온몸으로 견뎌낸 상흔이라는 사실, 네. 그걸 너무 늦게 깨닫지 말라는 것이죠. 와, 대기권의 마찰열을 견디는 상은 진짜 소름 돋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아주 끈질기게 붙잡고 고민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인가요? 우리는 이 에세이를 딱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100억이라는 물질적인 보상에 와 하면서 놀라워합니다. 당연하죠. 엄청난 돈이니까요. 하지만요, 아들이 진짜로 물려받은 소름 돋는 유산, 그것은 통장에 찍힌 동그라미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진짜 유산이라는 겁니까? 바로 무적의 심리적 갑옷입니다. 심리적 갑옷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온갖 멸시와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묵묵히 다 견뎌내고 네. 자신의 인지가 다 타버려서 제가 되는 그 끔찍한 순간까지도 오직 남원을 지키려 했다는 그 압도적인 사실. 네, 정말 숨이 막히는 사실이죠. 만약 여러분의 영혼에 이 엄청난 사실이 딱 각인되어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글쎄요, 엄청난 힘이 되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막 사업에 크게 실패하거나 너무 끔찍한 좌절을 겪어서 인생의 밑바닥에 탁 고꾸라지더라도 말이죠. 네. 누군가 나를 이토록 맹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다 지워가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그 기억 하나가 있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진 풍파나 타인의 잔인한 평가도 여러분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네요. 결국 타인의 평가에 시달리며 흔들리던 연약한 그 지위 불안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해주는 가장 견고한 방패를 물려받은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꼿꼿하게 지탱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튼튼한 갑옷은 과연 누가 피땀 흘려 만들어준 것일까요? 참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가 평생을 뼈를 깎아 지어놓은 그 견고한 성벽 위에서 아주 편안하게, 꽤나 오만하게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시겠는데요. 오늘 밤 그 성벽의 벽돌 하나하나에 묻어있는 누군가의 거친 지문을 아주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기 전에 꼭 그래야죠. 당신의 그 성벽이 더 이상 당신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못하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곁에 있는 당신의 가장 단단한 갑옷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
그것도 정말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키워낸 유일한 자식을 갑작스럽게 잃었다고요.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뭐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그냥 눈을 뜨고 숨을 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의 연속일 겁니다. 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죠. 그런데 정확히 한 달 뒤에 당신의 휴대전화로 알람이 하나 딱 울립니다. 계좌에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100만 원이요? 누군가 뭐 위로금을 보냈으려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거기까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입금자의 이름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자식의 이름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예요. 우와, 세상에. 그건 정말 등골이 서늘이 들 수도 있고 반대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는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당신이라면 이 기이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심층탐구는 바로 이 믿기 힘든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한 어머니의 10년간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오프닝을 딱 접하면 막 미스터리 스릴러나 누군가의 절망을 이용하는 기이한 범죄극 약간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저도 처음 자료를 봤을 때는 약간 사기극인가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기록은 전혀 그런 차가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단절마저도 기어이 뛰어넘어버린 사람의 온기, 그리고 약속의 무게에 대한 아주 묵직한 증명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정고의 홍수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따뜻한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기록의 주인공은 박수님이라는 이른이 넘으신 어머니입니다. 10년 전 이 어머니의 삶은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들이 사고 말씀이시죠? 네.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어머니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그 시장에서 평생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혀가며 외아들 정우를 키워내셨어요. 그 손톱밑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고된 노동을 하시면서도 오직 아들의 미래만 바라보신 거네요. 그렇죠. 이 어머니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봐야 하잖아요. 맞아요. 어머니에게 아들 정우는 그냥 단순한 자식,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자신의 모든 희생이 응축된 삶의 이유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동력이었죠. 네, 자료에 보니까 아들이 취업해서 첫 월급을 타오던 날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 그 대목이 정말 눈물겹죠. 흔히들 사오는 빨간 내복 대신에 아들이 어머니의 그 거칠어진 손을 꼭 쥐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 내가 호강시켜줄게 하면서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감이 단순히 혈연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구원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참 그 영원할 것 같은 약속이 비 오는 퇴근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로 무참히 끊어지고 맙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아들을 화장하고 돌아오던 날에 어머니는 곡기를 딱 끊고 그냥 그대로 죽고만 싶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일 마음 아픈 건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어머니의 독백입니다. 남겨진 자의 그 지독한 고통이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아들이 떠난 지 딱 한 달째 되던 그 25일,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들 정후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이 탁 입금된 거예요. 합성 애도장이에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남겨진 사람의 뇌가 그 엄청난 트라우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현실을 좀 부정하고 일종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스스로를 보호하려고요? 네, 논리적으로는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지만 이 입금 알람이 탁 울리는 순간 뇌는 본능적으로 희망을 재조립해 버리는 겁니다. 와, 그렇겠네요. 어머니에게 이 입금 알람은 마치 죽음이라는 그 거대하고 캄캄한 벽에 아주 작은 바늘구멍 하나가 뚫린 것 같았을 거예요. 그 구멍 사이로 한 줄기의 빛이 새어 들어온 거군요. 맞아요.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찰나의 빛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진짜 미친 듯이 은행으로 달려가죠. 은행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도 예상하셨겠지만 은행 직원의 대답은 너무 차가웠어요. 그냥 자동이체로 설정된 돈이라는 거였고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봐도 계속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하셨겠네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진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보인 행동 패턴이에요. 아, 그 돈을 안 쓰셨다는 거요? 네, 무려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억 2천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어요. 와, 1억이 넘는 돈인데 진짜 단 1원도 안 쓰신 거네요. 그렇죠. 시장에서 여전히 팍팍하게 생계를 유지하시면서도 그 낡은 통장 뭉치들을 가슴에 꼭 품고 잠드는 게 유일한 일과였던 겁니다. 어머니가 기록에 남긴 그 표현이 저는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그 돈은 돈이 아니라 아들의 살점이었고 피눈물이었다. 이 대목이죠? 네, 맞아요. 돈의 물리적 가치가 그냥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연결객체라고 부르거든요. 연결객체요? 네, 사별의 슬픔 속에서 어떤 특정한 물건이 죽은 이의 영혼이나 존재 자체를 대변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어머니에게 이 통장의 숫자는 교환 가치를 지닌 화폐가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아들의 심장 박동 그 자체로 변해버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돈을 1원이라도 쓴다는 건 아들의 흔적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행위, 즉 아들을 2번 죽이는 행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애도 과정에 딱 멈춰버린 채로 10년이 흘러간 거죠.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의 옛 직장 동료, 친구들을 찾아 헤매면서 계속 진실을 묻고 다니셨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건 바로 타이밍이거든요. 어떤 타이밍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저 통장만 끌어안고 진실을 유예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왜 하필 지금 이 미스터리의 끝을 봐야만 했을까요? 아, 어찌 보면 그 환상 속에 머무르는 게 어머니 입장에선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촉매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에게 떨어진 암전이, 즉 시한부 선고였어요. 여기서 또다시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네요. 이 대목은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어떤 역설일까요? 보통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탁 서게 되면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거나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공포는 자신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 이 소중한 돈들이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질까 봐 겁이 났다, 이 말씀이시죠? 네, 완전히 이타적인 공포인 거죠. 자신을 위한 진실 찾기가 아니라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아들의 존재를 어떻게든 이 세상에 남겨두기 위한 사투였던 셈입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오직 아들 생각뿐이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남은 기운을 다 쥐어짜서 아들의 옛 친구를 찾아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진석이라는 분이죠. 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도 진짜 가장 서럽게 거의 실신할 정도로 울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진석이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0년 만에 만난 진석은 어느덧 중년의 가장이 되어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가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어머니의 시간은 10년 전 아들이 죽던 그 비 오는 날에 화석처럼 멈춰 있었잖아요. 그렇죠. 달력은 넘어갔지만 마음은 그날에 있죠. 하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의 시간은 무심히 앞으로 계속 흘러갔다는 아주 잔인하고도 당연한 대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아무튼 그렇게 찾아간 진석이에게 어머니가 그 낡은 통장 뭉치를 탁 내밀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돈의 정체가 뭐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알아야겠다 하고요. 진석 씨 반응은 어땠나요?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깨를 떨면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낡은 구두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아, 올 것이 왔군요.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진실에 아마 크게 놀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자 안에는 정우의 낡은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두툼한 편지 더미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진석 씨의 입을 통해 첫 번째 진실이 밝혀집니다. 맞아요. 사실 아들 정우는 사고가 나기 직전에 자기 죽음을 마치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단짝 친구 진석에게 아주 은밀한 부탁을 남겼던 겁니다. 그 부탁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죠? 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엄마 좀 부탁한다. 내가 모아둔 비상금을 내 이름으로 매달 조금씩 엄마한테 보내줘. 라고요. 그래야 어머니가 자신이 곁에 있다고 믿고 하루라도 더 버티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지병이 있던 어머니가 자기를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삶의 끈을 아예 놓아버릴까 봐 자기가 죽은 뒤에도 엄마를 살리기 위한 아주 완벽한 연극을 준비했던 거예요.
아들의 그 심리적 성과안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 절절한 심정이 느껴져서 참 먹먹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이 첫 번째 진실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석 씨가 10년간 숨기고 있던 두 번째 진실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미담을 넘어 인간 정신의 극한을 보여주는 지점이거든요. 아들이 남겼다는 그 비상금 사실 불과 2년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아니 잠깐만요. 감동적이긴 한데 이거 현실적으로 아니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자고요. 10년 중에 아들 돈으로 충당된 건 단 2년이에요. 그럼 나머지 8년은요? 진석 씨의 돈이었던 거죠. 매달 100만 원씩 무려 8년입니다. 진석이가 자기 월급을 쪼개서 죽은 친구의 이름으로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왔다는 거잖아요. 네, 믿기 힘든 사실이죠. 전문가님, 이게 그냥 이타적인 우정이라는 말로 쉽게 설명이 되나요? 매달 100만 원이면 8년 동안 1억 원 가까운 돈입니다. 그렇죠. 중년의 가장이 자기 가족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 큰 돈을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아내 모르게 보냈다는 건데 오히려 진석이라는 친구가 모종의 극심한 생존자의 죄책감 같은 거에 시달렸던 건 아닐까요? 나만 살아남았다는 무력감 때문에 벌인 강박적인 보상 행위 말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액수와 기간이에요. 말씀하신 생존자의 죄책감이 초기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친구는 죽었는데 나만 가정을 꾸리고 잘 산다는 부채의식 같은 거요. 네, 그렇죠.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왜 나만 살아있는가 하는 무력감이 그런 희생을 결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것도 자기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 일관되게 이 엄청난 리스크를 유지하는 건 죄책감만으로는 완벽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체 이 비상식적인 이타주의의 원동력이 뭡니까? 들키면 가정 불안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사회학적 개념인 의제 친족이라는 걸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의제 친족이요?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된다는 건가요? 네,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 가족 구성원과 같은 강한 유대와 의무감을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진석 씨는 단순히 친구의 어머니를 도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돈이 떨어졌던 그 2년차 어느 시점에 진석 씨는 심리적으로 죽은 정우의 역할을 온전히 입양해버린 겁니다. 아, 온전히 입양했다. 네, 진석 씨가 어머니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한 말이 바로 그 증거죠. 정우의 부탁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우가 보낸 돈이라 믿고 건강히 살아주시길 바랐습니다. 라고요. 와, 그러니까 진석이에게 이 행위는 적선이나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죽은 친구와 자신의 영혼을 동기화해서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결연한 의무였던 거네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마음을 이어받아 완벽한 대리인이 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어머니가 기록에 남긴 깨달음이 진짜 가슴을 치더라고요. 죽은 아들이 나를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마음을 이어받아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통찰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마치 인간의 선함에 대한 어떤 선언문처럼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관점이나 생물학적인 잣대로만 본다면 정우의 생명은 10년 전 그 비오는 도로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어머니를 향해 품었던 그 맹렬한 사랑이라는 의지는 결코 소멸하지 않은 거죠. 죽음을 이겨낸 거군요. 네, 우리는 종종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비관하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약속과 사랑은 이렇게 타인의 희생을 매개로 죽음조차 거뜬히 극복해냅니다. 진석의 행동은 경제학 관점에서는 철저한 비합리적 손실일진 몰라도 인간관계의 관점에서는 불멸을 증명한 기적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진실의 끝에서는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간의 환상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지만 그건 절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낡은 운동화를 끌어안고 통곡하셨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들이 남긴 진짜 마지막 쪽지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쪽지의 문장이 참 묘해요. 어떤 내용이었죠? 엄마, 먼저 가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 신발끈은 항상 내가 묶어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 밥거리지 말고 나 만나는 날까지 꼭 행복해야 해. 아,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이 문장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수많은 은유 중에 하필 왜 신발끈을 언급했을까 이 사실에 오랫동안 시선이 머물더라고요. 신발끈이라는 비유가 정말 아주 절묘하죠. 신발은 우리가 땅을 딛고 앞으로 걸어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도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끈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크게 다치게 되죠. 신발끈을 묶어준다는 건
가장 낮은 곳에서 상대방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아, 맞아요. 즉,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삶이라는 길을 걸어나가기를, 제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들의 가장 간절하고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곁에 없지만 어머니가 내딛는 그 모든 걸음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묶어 지탱하겠다는 맹세인 거죠. 매우 통찰력 있는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남겨진 어머니가 삶이라는 고단한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지난 10년 동안 죽은 아들과 살아있는 친구가 양쪽에서 그 신발끈을 아주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네, 정말 완벽한 팀워크였네요. 우리가 이 기록을 파헤치면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료 후반부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인생은 때때로 참혹하고 슬프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비추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온기다. 사람의 온기, 참 따뜻한 말이네요. 네, 우리가 매일같이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내고 효율을 챙기는지 다투며 허우적거리잖아요. 그렇죠. 계산기 두드리기 바쁘죠. 하지만 결국 한 인간이 벼랑 끝에서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본질적인 동력은 그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오는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모해 보이고 비합리적일지라도 타인을 향한 숭고한 헌신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이 기록은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혹은 출근길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어폰을 꽂으신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당신의 삶에 직접 끌어와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아니면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당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십시오. 아주 좋은 지함이네요. 우리가 평소 숨쉬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온기가 어떤 어머니에게는 10년을, 아니 평생을 낡은 통장을 부여잡고 갈구해야만 했던 기적 그 자체일 수 있거든요.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처럼 더 늦기 전에 당신의 진심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이야기의 표면만 딱 훑어보면 그저 눈물샘을 자극하는 비극 같지만요. 그 이면에 왜 그리고 어떻게를 깊이 파고들수록 이게 인간성에 대한 거대한 찬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인간성의 찬가라는 말이 딱 맞네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몫을 기꺼이 떼어주는 마음, 그리고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려는 의지. 그것이 우리가 이 차갑고 복잡한 세상을 비관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묵묵히 버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겨진 어머니의 지독한 슬픔, 그리고 친구 진석의 그 비합리적일 만큼 기적적인 헌신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보해봤자가요. 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죠? 하지만 오늘 밤, 이 시간이 끝난 뒤에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아들, 정우라는 사람의 삶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죽은 아들의 입장에서요? 네. 도대체 그는 생전에 친구에게 어떤 맹렬한 사랑을 베풀었고 또 어떤 진실하고 밀도 높은 삶의 태도를 보여주었기에 친구가 자기 가정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8년 동안이나 그 무거운 침묵의 약속을 지키게 만들었던 걸까요? 정말 그러네요. 친구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건 결국 정우 씨 본인이었겠군요. 맞아요. 죽음이라는 그 캄캄한 벽에 기어이 구멍을 내고 빛을 끌어들인 건 결국 정우라는 청년이 살아생전 묵묵히 쌓아 올렸던 온기와 신뢰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우리가 떠난 뒤를 결정한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훗날 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리의 이름은 남겨진 누군가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온기로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남겨질까요? 당신의 삶에도 신발끈을 단단히 묶어주는 그런 따뜻한 인연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손에 바스러질 듯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무려 5억 원짜리 부도수표죠. 와, 5억 원이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이 수표가 그냥 돈이 아니고요. 20년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온 가족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었던 바로 그 저주의 종이 조각인 겁니다. 게다가 결국 어머니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죠.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끔찍한 물건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수표가 여러분이 2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증오했던 사람의 다 해진 구두 밑창 속에서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구두 위창이요? 네, 그것도 비닐로 막 겹겹이 쌓인 채로요.
20년 내내 그 사람의 발바닥 아래에서 매일같이 짓눌려온 흔적과 함께 말입니다. 아,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는 건 진짜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게 되죠. 그건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세상의 진실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나가는 아주 치명적인 증거물이거든요. 치명적인 증거물. 딱 맞는 표현이네요. 네, 인간의 뇌라는 게 참 묘해서요. 자신이 평생 세워둔 견고한 원망의 성벽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극심한 인지적 마비를 겪게 됩니다. 약간 멘붕이 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게 해부해 볼 자료가 바로 그 마비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무슨 거시적인 경제 지표나 딱딱한 과학 논문이 아니에요. 네, 오늘은 좀 다르죠. 영혼이라는 한 개인이 남긴 극도로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에세이입니다. 제목이 낡은 구두 밑창에 숨겨진 아버지의 일생인데요. 제목부터가 벌써 엄청 무겁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순히 누군가의 슬픈 가족사를 감상하고 눈물 흘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면을 파헤쳐 봐야죠.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이 기록을 통해서 인간이 거대한 트라우마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는지, 또 우리가 타인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오해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방어 기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침묵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 흉기이자 동시에 가장 처절한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텍스트가 겉보기엔 그냥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 기저를 뜯어보면 인간의 심리적 생존 메커니즘에 대한 아주 정교한 보고서와 같습니다. 심리적 생존 메커니즘이요? 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인물이 왜 그토록 아버지를 철저히 악마화해야만 했는가 하는 점이죠. 이야기의 시작점인 30살 무렵으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30살 때의 비극. 영훈이 3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에세이에 보면 집에 이른바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진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죠. 네, 단순히 돈을 잃은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외부의 낯선 사람들이 집안으로 막 들이닥쳐서 냉장고, TV, 가족의 일상에 담긴 모든 물건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엄청 폭력적인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 충격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 충격으로 알아놓으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영훈에게 이 사건은 정말 세계의 종말이었을 텐데요. 놀라운 건 그가 이 거대한 혼돈의 모든 책임을 오직 아버지 한 사람에게만 쏟아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완벽한 가해자로 만든 거군요. 네, 아버지를 막 무능한 가장, 심지어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로 낙인 찍어버리죠.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엄청 파괴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아, 방어 기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인간은 자기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이나 상실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가 그저 무의미하고 무작위적으로 잔인하다는 사실을 뇌가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맞아요. 그 무력감을 맨정신으로 견디는 대신에 뇌가 선택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확한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딱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미지죠? 마치 거대한 난파 사고가 난 거예요. 간신히 구명보트에 올라탄 생존자가 있는데 바다에 뻗어서 막 허우적대는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네네. 오직 배를 몰았던 선장만을 미친 듯이 저주하는 모습 같달까요?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혹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선잔이라는 아주 완벽한 악당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와, 그거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영훈의 분노가 향한 곳은 겉으로는 아버지였죠. 하지만 사실 그 분노의 진짜 연료는 거대한 절망감과 통제력 상실에 대한 공포였던 겁니다. 자기가 너무 무력해서 화가 난 거군요. 그렇죠. 아버지를 지독하게 미워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이나 이 부조리한 세상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완벽한 악인으로 설정해버린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도망을 정당화하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심리적인 동력을 얻은 겁니다.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물로 만들어야만 했다는 게 참 서늘하면서도 엄청 씁쓸하네요. 비극적이죠, 정말. 영훈은 그렇게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아버지랑 철저하게 단절을 해요. 명절에도 잘 때 안 찾아가고 가끔 아버지가 전화를 걸면 엄청 잔인하게 끊어버렸죠.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냐, 막 이러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곰팡이네가 진동하는 좁은 단칸방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독사였죠. 아, 고독사.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심리적 역동이 발생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요. 네,
20년 만에 들려온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영우는 장례식장에 존문격 하나 없는 걸 보면서 슬퍼하질 않아요.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맞아요. 속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짐만 지우는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네, 굉장히 냉정하죠. 저도 이 대목을 에세이에서 읽으면서 영훈의 태도가 너무 방어적이고 차갑다고 느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귀찮은 서류 작업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굴거든요. 그게 바로 방어벽이 작동하는 증거입니다. 영우는 20년 동안 매일매일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나쁜 아버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왔잖아요. 아, 그 프레임이 흔들릴까 봐 무서운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흔들리는 걸 무의식적으로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펑펑 슬퍼해버리면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를 외면하고 살아온 자기 삶 자체가 거대한 죄악이 되어버리니까요. 와, 그거 진짜 감당하기 힘들겠네요. 자기가 20년 동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그렇죠. 죄책감을 마주하는 게 두려울수록 사람은 겉으로 더 차갑고 공격적으로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견고했던 방어벽이 산산조각이 나는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발인이 끝나고 찾아간 아버지의 그 단칸방이었어요. 거기가 진짜 클라이맥스죠. 네, 영훈이 그 방을 정리하는 장면의 디테일들이 무슨 고도로 설계된 스릴러 영화 같아요. 묘사가 엄청 생생하더라고요. 방 한 구석에는 영훈이 무려 10년 전 명절에 억지로 떠안기듯이 사들였던 낡은 외투 한 벌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고요. 신발장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신어서 밑창이 다 닳아 없어진 구두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그 구두요. 참 가슴 아픈 오브제죠. 영훈이 그 구두를 쓰레기 봉투에 막 쳐넣으려다가 멈칫합니다. 구두 밑창에서 느껴진 아주 묵직한 이물감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이물감이야말로 이 두 사람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물리적인 접점이라는 겁니다. 세계관의 충돌이요? 네. 영훈은 서울로 도망쳐서 스스로를 아주 번듯하게 성공한 사람으로 포장했잖아요. 비싼 양복, 깔끔한 구두, 사회적인 지위, 이런 눈에 보이는 성취로 자기 과거의 상처를 덮고 살았어요. 겉보기엔 아주 완벽해 보였겠죠? 반면에 아버지는 철저히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 그게 바로 구두 밑창이군요. 맞습니다. 매일 자신의 체중과 세상의 무거운 무게로 짓눌리는 그 구두 밑창이라는 공간에 아버지는 자신의 진짜 본질을 숨겨둔 겁니다. 화려한 양복과 다 다른 구두 밑창의 대비라 엄청나네요. 영훈이 조심스럽게 그 묵직한 깔창을 뜯어냅니다. 그 안에서 비닐로 수십 겹을 싼 낡은 종이 한 장이랑 통장이 툭 떨어지죠. 드디어 올 게 온 거죠. 비닐을 벗겨보니까 그건 다름 아닌 아버지를 부도내고 온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갔던 바로 그 20년 전에 5억 원짜리 부도수표였습니다. 그걸 20년이나 품고 있었다니. 영훈은 처음에 이걸 딱 보고 코웃음을 칩니다. 이까지 휴지 조각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는데 이걸 20년이나 품고 있었다니 진짜 어리석다 하면서요. 여전히 아버지를 깎아내리려는 거죠. 네. 그런데 수표를 막 찢어버리던 순간 그 뒷면에서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메모를 발견합니다. 그 메모의 내용이 이 모든 비극의 암호를 푸는 핵심 열쇠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종이에 적힌 숫자만큼은 꼭 너에게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이 통장은 아비가 지난 20년 동안 공사판을 전전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내 목숨값이다. 목숨값.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통장에 찍힌 데이터, 그러니까 팩트를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통장 내역이요? 네. 5,000원, 10,000원, 20,000원. 이게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들입니다. 하루에 10,000원씩 저축해서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만들려면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5만 일이 걸립니다. 5만 일이요? 무려 13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죠. 그걸 아버지는 20년 만에 해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그냥 무슨 숭고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희생이다, 이렇게만 포장하는 건 약간 거부감이 들거든요. 오, 왜 그렇게 느끼시죠? 까놓고 말해서 이거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나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눈을 딱 맞추고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합리적인 관점에서는요. 아무리 돈을 갚고 싶었다고 해도 20년 동안 아들의 그 엄청난 증오를 다 받아내면서
그 쓰레기 같은 단칸방에 갇혀서 스스로를 고문하듯이 살았잖아요. 이게 사랑이라기보다는 약간 지독한 아집이나 자기 파괴적인 강박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 불편한 감각이 오히려 이 사건의 핵심에 아주 근접한 질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 아버지는 그런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신체적 속죄라는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신체적 속죄예요? 네. 몸으로 죗값을 치른다는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타인, 특히 자기 자식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압도적인 죄책감에 짓눌리잖아요. 그러면 뇌는 단순히 말로 하는 사과를 일종의 사기극이나 값싼 위선으로 인식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말로 사과하는 게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모욕적으로 느껴진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가족을 길거리로 내몰고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 거대한 죄의 무게 앞에서 고작 미안하다는 몇 마디 말은 너무 가볍고 엄청 비겁한 도피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감히 입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속죄의 방식은 자신의 육체를 가혹하게 징벌하는 것뿐입니다. 에세이의 기록을 보면 진짜 마음 아픈 대목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나중에 암 투병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암에 걸리셨죠?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진통제조차 사 먹지 않고 그 돈을 몽땅 통장에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와, 맙소사. 진짜 멘붕이네요. 진통제를 살 돈마저 아들 집값에 보태려고 그 고통을 생으로 참았다고요? 네. 입금자명에 우리 아들 집값, 우리 아들 결혼자금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경제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형벌의 집행이었어요. 아까 20년 전에 부도수표를 구두 밑점에 넣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매일 그 위를 걸어 다녔다는 물리적 행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그 수표를 밟고 다녔다. 매일 새벽 낡은 작업화를 신을 때마다 자신의 발바닥으로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직접 밟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공사판에 그 딱딱하고 차가운 흙바닥을 견뎌낸 거죠. 아,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할 때마다 내가 죗값을 좀 치르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겠네요. 네. 몸이 부서질 듯이 아파야만 자신이 지은 죄의 이자를 아주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고 있다는 기괴한 심리적 안도감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장에 찍힌 수많은 5,000원, 10,000원이라는 숫자들은 절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네요. 돈 이상의 의미죠. 그건 20년 동안 아버지가 매일매일 자기 살점을 깎아내고 뼈를 갈아 넣어서 만든 진짜 문자 그대로의 목숨값이었던 거군요. 아버지는 자기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 아들의 그 지독한 원망 섞인 폭언들마저도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인 거고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비극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영혼이 전화로 진짜 가슴을 후벼 파는 폭언을 막 쏟아낼 때가 있었어요. 명절에 전화 왔을 때 말이죠. 네. 그때 아버지는 행여나 자신의 떨리는 숨소리나 울음소리를 아들이 눈치챌까봐 자기 입을 손으로 꽉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또 퉁퉁 부은 눈으로 인력시장으로 나간 거죠. 아들의 날선 증오를 온 몸으로 다 받아내면서도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변명조차 안 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한국 사회 아버지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던 특정한 세대적 그리고 사회학적 맥락이 깊게 겹쳐 있습니다. 세대적 맥락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 시대, 그러니까 영혼의 아버지 세대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거나 그걸 말로 표현하는 언어 자체를 아예 배우지 못한 세대입니다. 아, 감정 표현에 엄청 서툰 세대잖아요. 맞아요. 심리적 소통이나 공감 같은 개념이 그들 사전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부여된 가장의 정체성은 오직 딱 하나였습니다. 돈 벌어오는 사람이요? 네,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물질적인 공급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이 IMF나 사업 실패 같은 거대한 파도로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감정적으로 미안하다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네, 위로가 아니라 자기가 잃어버린 물질을 다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복구해내는 것. 오직 그것만이 진짜 사과라고 믿었던 겁니다. 아, 그분들에게 5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아버지로서의 자격, 그 자체였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지금 관점에서 너무 쉽게 아유, 대화로 좀 풀었어야지 라고 말하지만 애초에 그분들에게는 그 대화를 나눌 언어적 도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죠. 아예 방법론에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가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는 행동 그리고 침묵뿐이었고요.
통장의 마지막 장에 남겨진 임종 직전의 빗줄빗줄한 글씨가 생각납니다. 네, 그 마지막 메모요. 영훈아, 이제야 그날의 빚을 다 갚는기나. 아비가 미안하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해 평생을 숨어 살았다. 부디 이 돈으로 네 엄마와 살고 싶어 했던 마당이는 집을 사거라.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는 이 순간 영훈이 20년 동안 믿어왔던 세계관은 정말 완벽하게 전복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영훈은 평생 동안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제일 약한 사람이라고 끔찍하게 경멸했잖아요. 네, 철저히 무시했죠. 그런데 그 곰팡이내 나는 구두 밑창을 딱 열어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 건강, 자존심, 심지어 자기 생명마저 뗄감으로 막 던져넣으면서 20년의 지옥을 묵묵히 버텨낸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결연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죠. 영훈은 자기가 비싼 양복 입고 온전히 자기 힘만으로 바닥에서 올라왔다고 착각했지만 완벽한 오산이었죠. 영훈이라는 화려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밑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기둥이 바로 그 냄새나고 다 닳아버린 아버지의 구두굽이었던 겁니다. 와, 진짜 그러네요. 에세이를 보면 영훈은 그 낡은 구두를 푸페 꽉 안고 텅 빈 단칸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짐승처럼 통곡을 합니다.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자기가 얼마나 비겁하게 세상을 탓하고 아버지만 원망하며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무거운 침묵의 언어를 20년이나 지나서야, 그것도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뒤에야 해독해냈다는 사실에 철저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이네요. 네, 평생 아버지를 자기 인생의 악역으로 캐스팅해서 심리적인 무대를 간신히 유지해왔는데 막이 다 내리고 보니까 악역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탱해준 유일한 관객이자 연출가였던 겁니다. 그 통곡 소리가 남은 평생 동안 영혼의 귓가를 맴돌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집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족,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영훈처럼 부모님의 어떤 단면만을 딱 보고 그들을 답답한 사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으로 너무 쉽게 낙인 찍고 있진 않나요?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쓰는 언어만이 유일하게 옳은 소통 방식이라고 착각하거든요. 내 방식이 무조건 맞다고 믿는 거죠? 네. 부모 세대의 그 투박하고 말없는 희생을 그저 낡고 시대착오적인 꼰대 같은 고집으로 치부해버리곤 하죠. 맞아요. 가족끼리는 표현해야 알지. 아니 왜 굳이 저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시나? 막 이러면서 철저히 우리의 기준표로 그분들의 삶을 함부로 채점해버립니다. 굉장히 오만한 태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그 침묵의 언어를 유창하게 해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철이 들어서 진심을 깨달을 때까지 영원히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호강시켜드리겠다는 말은 어쩌면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해 만들어낸 비겁한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당장 전화기를 들어보세요. 막 거창한 사랑 고백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말에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라는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한마디가 어쩌면 그분들이 평생의 구두밑창에 숨겨두고 애타게 기다려온 유일한 구원일지도 모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으로 한번 훅 비틀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 현대적인 관점이요? 네. 우리는 이전 세대의 그 침묵을 답답해하고 엄청 비판하잖아요.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소통, 감정의 언어화, 심리 치료적인 대화법 이런 걸 최고의 가치로 치켜세웁니다. 맞아요. 무조건 말로 표현해야 건강한 관계라고 배우죠. 그런데 어쩌면 말이죠. 우리의 이 세련되고 수다스러운 말의 성찬이 사실은 진짜 희생을 회피하기 위한 아주 교묘한 방어 기제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앞세우고 진짜 행동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우리는 너를 사랑해, 엄청 공감해 같은 세련된 문자 메시지나 장문의 카톡 뒤에 쏙 숨어버립니다. 정작 누군가를 위해서 내 뼈와 살을 깎아내는 그런 진짜 고통스럽고 물리적인 희생은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팩트 폭력이네요. 아버지가 보여준 그 무식하리만치 무거운 침묵의 밀도를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세대는 단 하루도, 아니 단 1시간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절대 못 견디죠. 그렇다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20년 뒤에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남긴 그 수많은 세련된 말과 카톡 메시지 속에서 과연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요?
이전 세대가 그 지독한 침묵으로 사랑을 증명했다면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우리의 이 가벼운 소음은 과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 걸까요? 이전 세대의 침묵이 남긴 5억 원의 무거운 짐과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볍게 쏟아내는 수천 마디 말의 무게. 와,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당연하고 안락한 일상의 바닥 아래에 누군가가 남몰래 피 흘리며 버텨낸 닳아버린 구두 밑창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주변에 자리한 그 거대한 침묵을 한번 조용히 해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해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당신의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갑자기 웅 하고 짧은 진동을 냅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누군가 영상통화를 걸어왔다는 알림이 딱 뜨죠. 벌써 약간 긴장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화면에 뜬 발신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정확히 1년 전 오늘 세상을 떠난 당신의 가족이니까요. 와, 진짜 이거 정말 믿기 힘든 상황이네요. 네. 이 전화를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해요. 하늘로 붙인 침묵의 영상통화. 네, 불의의 사고로 24살 딸 서연 씨를 잃은 어머니 정숙 씨가 남긴 기록이죠. 저도 이 기록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냥 흔한 인터넷 괴담이나 감동 사연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목만 보면 약간 서늘한 느낌도 들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기록을 끝까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나면요.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차가운 기술과 기기들이 인간의 가장 깊은 상실감을 어떻게 처리하고 치유하는지 그 진짜 이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그저 눈물샘을 자극하는 슬픈 사연으로만 소비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절대 그러선 안 되는 기록이죠.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기묘한 이 침묵의 영상통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볼 거고요. 상실이라는 거대한 고통이 우리 인간의 노예와 심리 안에서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의 사랑과 연결로 재조립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깊게 뜯어볼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션입니다. 자, 그럼 바로 파헤쳐보죠. 도대체 죽은 딸의 전화기로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어둠뿐인 영상통화를 계속 건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미스터리의 첫 단추를 풀려면요. 서연 씨가 떠난 직후 어머니 정숙 씨가 보였던 아주 특정한 행동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정한 행동이요. 어떤 거였죠? 기록에 따르면 어머니의 일상은 딸이 떠난 그 시점에 완전히 정지해 있었습니다. 매일 주인이 없는 빈방을 청소하는 게 일과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석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심리적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아, 그 휴대전화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어머니는 딸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딸의 영정사진 앞에 배터리가 닳지 않도록 늘 100%로 꽉 채워서 충전해 두셨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디지털 시대의 유품이라는 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진다는 걸 확 느꼈어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과거에는 뭐 떠난 사람은 옷이나 신발 같은 물리적인 물건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약간 살아있는 포털 같거든요. 기기 자체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인데 그 안에 담긴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번호는 언제든 딸이 엄마하고 메시지를 탁 보낼 것 같은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 가능성이요. 이거 약간 이사 간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현관불을 켜두는 거랑 비슷한데 그걸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요. 이걸 뇌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 그중에서도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계는 이 디지털 기기를 단순한 플라스틱이나 기계덩어리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아, 뇌가 스마트폰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는 수백만 년 동안 물리적인 세계에서 진화해 왔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이거나 진동이 웅 하고 울리면 우리 뇌는 그걸 누군가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자극으로 처리합니다. 와, 방문을 여는 거랑 똑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인 뇌 부분은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 하고 인지하지만 감정적인 뇌 부분은 그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 한 우리는 아직 연결되어 있어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그 스위치를 못 끄는 거네요. 의학에서 환상지통이라는 증상 아시죠? 잘려나간 팔다리에서 여전히 통증을 느끼는 현상이요.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디지털 버전의 환상통인 셈입니다. 완전한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리적 기기로 연결감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기제죠. 번호를 해제하는 순간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딸의 존재가 아예 공식적으로 삭제되는 거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 스위치를 도저히 내릴 수가 없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아주 위태로운 상태로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서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늘 100%로 충전되어서 고요하게 놓여있던 그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하면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음. 그것도 영상통화 요청이었죠.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을지 사실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셨겠죠. 하지만 화면은 칠흑같이 어두웠고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이니? 하고 애타게 부르셨을 텐데. 네, 그렇게 불렀지만 상대방은 10초 정도의 아주 무거운 침묵만 지키다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이 자료를 덮고 싶었어요. 너무 소름이 돋아서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반적인 반응이죠. 아니, 아무리 내 딸을 번호라고 해도 죽은 사람의 폰으로 걸려온 출처 불명에 침묵하는 전화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무슨 해킹이던 악질적인 장난이던 너무 무서워서 당장 유심칩을 빼버리거나 번호를 없앴을 것 같거든요. 정숙 씨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두려움이 정상 아닌가요? 보통의 안정적인 상태의 뇌라면 지금 말씀하신 반응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당연합니다.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현상 앞에서 일단 공포를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니까요. 방어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일단 피해야죠. 하지만 극심한 상실감, 즉 거대한 트라우마 상태에 빠진 뇌는 정보 처리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성적인 의심이나 공포를 관장하는 회로보다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는 회로가 아주 압도적으로 활성화되거든요. 아, 공포보다 의미를 찾는 게 먼저다. 네, 그 10초의 침묵은 타인에게는 섬뜩한 미스터리지만요. 어머니의 무너진 내면에서는 혹시 내 딸이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처절한 희망으로 번역된 겁니다. 공포를 이겨내버린 거죠. 와, 공포의 회로마저 마비시켜버리는 맹목적인 간절함이네요. 그렇게 기이하고 슬픈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그 첫 통화 이후로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알 수 없음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오기 시작해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이요. 네, 어머니는 매주 그 전화를 받지만 화면은 늘 캄캄했고 단 한 번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랑 통신사에 수사를 의뢰해 보셨대요. 그런데 해외 우회 번호를 사용해서 발신지 추적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받았죠. 목적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침묵이잖아요. 그것도 매주 같은 시간에 걸려오는 이 전화를 어머니가 무려 3년 동안이나 받았다는 건요.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연장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험한 상태요? 계속 희망을 품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이 수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건 사람의 에너지를 아주 서서히 고갈시키거든요. 흔히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피드백도 없는 어둠을 매주 3년이나 들여다보는 건 뇌를 지독한 우울의 늪으로 가라앉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진전이 없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3년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이 기록의 흐름이 완전히 스릴러에서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네, 그날도 토요일 오후 2시였죠. 맞아요. 여느 때처럼 어두컴컴한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눈에 무언가가 탁 포착됩니다. 칠흑 같은 화면 구석에 아주 흐릿하게 약간 노이즈처럼 깨져 있는 분홍색 픽셀 몇 개가 보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그 흐릿한 분홍색 천조각을 보자마자 직감합니다. 그게 서연 씨가 어릴 때부터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잤고 사고 당일에도 가방 속에 분명히 있었지만 끝내 사고 현장에서 찾지 못했던 유일한 유품. 바로 그 낡은 토끼 인형의 귀 모양이라는 걸요. 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인체의 신경계 중에 망상활성계라는 개념이 딱 떠올랐어요. 오, 아주 좋은 접근인데요? 우리 뇌는 수많은 시각적 정보 중에서 자기가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만 딱 필터링해서 인식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제3자가 그 화면을 봤다면 그냥 어두운 화면에 빛이 좀 반사됐거나 카메라 노이즈겠거니 하고 넘겼을 텐데 그렇죠. 그냥 무시할 정보죠. 어머니의 뇌는 지난 3년 동안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는 데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만 개의 검은 픽셀 속에서 그 아주 작은 분홍색 픽셀을 기록적으로 건져 올린 게 아닐까요? 정말 예리한 통찰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건 우연히 눈에 무언가가 보인 게 아니라
3년 동안 겹겹이 쌓인 간절함이 만들어낸 인식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인식의 기적이요. 네. 그리고 이 분홍색 픽셀의 발견은 그냥 단순한 단서를 하나 찾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엄청난 심리적 전환점이 됩니다. 그동안 정숙 씨는 방 안에 웅크려서 수동적으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존재였잖아요. 맞아요. 시계가 멈춰 있었죠. 하지만 이 아주 작은 실마리를 움켜주는 순간 어머니는 바깥 세상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는 능동적인 추적자로 각성하게 됩니다. 무너져 있던 삶의 목적성을 다시 세우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발생한 겁니다. 의미 없는 장난 전화일 거라는 이성적 판단을 딸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완전히 이겨버린 거네요. 멈춰있던 어머니의 시계가 억지로라도 다시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분홍색 조각 하나가 승명줄이 된 거죠. 그날부터 어머니의 미친 듯한 추적이 시작됩니다. 토끼 인형 하나를 찾으려고 3년 전 딸의 사고 현장 인근 골목을 정말 이 잡듯이 뒤집니다. 유실물 센터도 가고 주변 상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내밀고요. 3년 전 일인데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네, 대단한 집념이죠. 그리고 며칠 뒤 기적처럼 사고 현장 근처에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할머니가 인형 사진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말없이 가게 안쪽 방으로 어머니를 안내합니다. 사실 그 좁은 방 안에서 정숙 씨가 마주한 광경이 이 기록의 정점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오늘 깊이 논의해야 할 가장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순간입니다. 네, 그 낡은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10살 남짓한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의 품에 너무나도 소중하게 안겨있는 서연 씨의 분홍색 토끼 인형. 할머니의 증언으로 3년 전 사고의 진짜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게 되죠. 네, 사고 당시 트럭이 덮치던 그 찰나의 순간에 서연 씨가 길가에 있던 이 어린 소년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던 겁니다. 자기 목숨을 던져서 아이를 살려냈고 그 엄청난 충격으로 튕겨나간 가방에서 토끼 인형이 떨어졌던 거죠.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살아남은 소년 역시 그 사고의 끔찍한 여파로 시력을 잃었고요. 그날의 거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말문까지 완전히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정숙 씨가 지난 3년 동안 미친 듯이 쫓았던 그 잃어버린 과거, 그러니까 딸의 유품이 사실은 딸이 마지막 순간에 살려낸 미래, 이 소년의 생명과 맞닿아 있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연결된 거죠. 그런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말씀해 보시죠. 이 상황을 밖에서 관찰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와, 서연 씨의 희생이 정말 숭고하다 하면서 감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정숙 씨의 입장에 완벽하게 몰입해보면 어떨까요?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네, 아무리 숭고한 희생이라고 해도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는 결국 내 딸의 목숨과 교환된 존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아이 대신 내 예쁜 딸이 살았어야 했다는 거대한 분노가 치밀거나 오히려 딸의 부재를 더 잔인하게 확연시켜주는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 아이를 보자마자 바로 위로가 됐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 심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는 지점인데요.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유가족을 가장 미치게 만들고 괴롭히는 건 사실 고인의 죽음 그 자체라기보다는요. 죽음 자체가 아니다. 그럼 뭐죠? 그 죽음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운이 나빠서 벌어진 억울하고 허무한 비극으로 남을 때 겪는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딸이 죽었는데 누가 바로 용서를 하겠어요? 그렇죠. 저라도 처음엔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분노와 원망의 파도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 기록을 보면 어머니는 일종의 아주 거대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만함이요? 분노를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무언가가 그 방 안에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어머니를 밤마다 옥죄었던 가장 끔찍한 공포는 내 예쁜 딸이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섭게 혼자 죽어갔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아, 혼자라는 고독감이요? 네. 그런데 그 안 못 보는 소년을 마주하는 순간 그 오랜 공포가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딸의 죽음이 허무하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눈으로 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딸의 삶이 허무한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저 아이의 숨결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명의 연속성을 확인한 거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치유와 애도의 완성은요, 상실 자체를 없던 일로 하거나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실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내서 나의 남은 삶의 서사 안에 통합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와, 내 딸이 허무하게 사라진 게 아니라는 그 숭고한 확인. 그게 분노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네, 모든 의문이 풀리죠. 왜 3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화가 왔는지, 왜 하필 음성통화도 아니고 영상통화였는지, 그리고 왜 화면은 칠흑처럼 어둡고 소리는 단 한 번도 나지 않았는지 말이죠.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퍼즐을 완벽하게 완성해줍니다. 사고 이후에 매일 밤 인형을 끌어안고 우는 손주가 너무 안쓰러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인형을 살피다가 태그 뒤쪽에 아주 희미하게 적혀있던 서연 씨의 전화번호를 발견하신 거죠. 아, 미아방지용으로 적어둔 번호였겠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할머니가 해외에 있는 친척 번호를 우회하는 앱을 써서 전화를 대신 걸어주셨던 거고요. 소녀는 이 분홍색 토끼 인형의 주인이 자기를 꼭 안아서 살려준 천사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자신이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요일과 그 시간이 되면 인형을 꽉 안고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손짓을 했던 겁니다. 이 입장에서는 그게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거죠. 그런데 아이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상통화를 걸어도 상대방 화면 역시 자기처럼 까말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카메라 렌즈를 향해서 소리 없이 손을 흔들며 안부를 묻고 있었던 거죠. 천사 누나, 나 누나 덕분에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어요. 고마워요 하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통신 기술과 소통의 진짜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초고화질 영상에 선명한 음성에 엄청난 텍스트들. 네, 우리는 그런 게 소통의 전부라고 굳게 믿죠. 하지만 이 기묘한 침묵의 전화통화의 데이터 전송량을 따져보면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사실상 제로바이트에 가깝습니다. 정보의 양으로만 보면 철저하게 0바이트죠. 네,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0바이트의 침묵과 어둠 속에 세상에서 가장 밀도 높은 감정과 엄청난 서사가 꽉꽉 압축되어 있었던 거네요. 바로 그 맥락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3년 동안 두려워하면서도 차마 끊어내지 못했던 그 귀괴한 알 수 없는 번호의 침묵은 귀신이나 악질적인 장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죠. 그것은 생명을 빚진 어린 생명이 온몸으로 밀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감사 인사였고요. 동시에 죽은 서연 씨가 아이의 손을 빌려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 여기서 누군가를 살리고 갔으니까 내 죽음 때문에 엄마도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있지 마. 이렇게 보내온 마지막 생존 신고였던 셈입니다. 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수신하는 순간 가장 끔찍했던 스릴러가 눈부신 기적으로 장르가 완전히 바뀌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네, 관점의 전환이죠. 이 모든 진실의 무게를 온전히 견뎌낸 어머니, 정숙 씨의 삶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록의 말미에 묘사된 어머니의 현재 모습은요. 애도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변화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정숙 씨는 이제 더 이상 서연 씨의 빈방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다고 해요. 대신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가 다가오면 아주 새롭고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 시작하시죠. 맞아요. 정성껏 예쁘게 화장을 하시고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밝고 화사한 옷을 꺼내 입으십니다. 그리고 전화가 웅하고 울리면 비록 화면 너머의 소녀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있겠지만 어머니는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씩씩하게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그래, 우리 아가 아줌마도 잘 지내고 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소리내서 말씀하시면서요. 죽음이라는 그 거대하고 폭력적인 단절조차도 절대 훼손할 수 없는 인간 연결성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고립된 채 아예 멈춰버렸던 어머니의 시간이 살아남은 아이와의 이 숭고한 무언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금 생명력을 얻고 미래를 향해 흐르기 시작한 거거든요. 슬픔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잊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상실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새로운 의미의 다리를 놓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죠.
오늘 이 놀랍고도 가슴 벅찬 기록을 함께 추적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손길 혹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친절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단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연이 아닐 수 있죠. 이 이야기 속 서연 씨의 체온이 낡은 토끼 인형을 거쳐서 아이의 휠체어를 넘어 다시 어머니에게 닿았던 것처럼 누군가가 치열하게 이 세상에 남겨둔 사랑의 온기가 돌고 돌아서 지금 당신에게 조용히 전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물리적인 실체가 사라진다고 휘발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의 뇌와 심장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거니까요. 기술이 아무리 무섭게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것을 모방하는 시대가 오더라도요. 그 차가운 기술의 이면에 이토록 뜨거운 의미를 부여하고 서사를 완성해내는 것은 결국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점을 이 기록이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차가운 금속과 유리 조각, 혹은 쏟아지는 업무 알림이나 쇼핑 앱으로 가득 찬 아주 피곤한 기계라고만 생각하잖아요. 현대인들에겐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5인치 남짓한 작은 기계는 이승과 저성을 연결하고 잃어버린 딸과 살아남은 소년을 잇고 끝없는 절망에 빠진 어머니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영적인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네, 완벽한 영적 매개체였죠.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이 무심코 들여다보는 그 매끄럽고 차가운 화면 이면에 혹시 여러분이 미처 해독하지 못한 누군가의 아주 간절한 체온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데이터나 텍스트로는 절대 보이지 않지만 오직 여러분만이 찾아낼 수 있는 그 무언가 말입니다. 오늘 밤 잊고 지냈던 소중한 이들에게 마음의 안부를 한번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줄 날카롭고 매혹적인 통찰을 담은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로 붙인 신묵의 영상통화 심층 탐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15년을 함께한 아내의 장례식을 막 마치고 방금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부터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막 무너질 듯한 피로감 속에 침대를 정리하는데 그 밑 깊숙한 곳에서 아내가 몰래 숨겨둔 작은 금고를 발견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딱 열었는데 네? 그 안에 뭐 돈이나 귀금속 같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15년 전 여러분이 아내랑 가장 심하게 다투던 날 홧김에 확 집어던졌던 그 이혼 서류가 갈기갈리 찢어진 채로 투명 테이프에 정성껏 이어붙여져 있다면 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야, 진짜 아마 그 순간 자신이 지난 15년 동안 대체 어떤 끔찍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그 거대한 진실이 머리를 쾅 강타하는 느낌일 겁니다. 머리를 강타한다.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남긴 분노의 흔적이 아니라 그 부서진 조각들을 홀로 조용히 꿰매고 있던 고독한 노동의 흔적을 마주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기록의 핵심입니다. 진호라는 한 남성분이 아내를 떠나보낸 직후 쓴 낡은 금고 속에 담긴 아내의 늦은 고백이라는 회고록인데요. 네, 정말 가슴 아픈 글이었죠. 진짜로요. 근데 저는 이 글의 도입부에서 아주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디테일 하나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온기가 다 사라진 그 차가운 집에 남편이 홀로 딱 서 있는데 공기 중에 아내가 늘 쓰던 비누 향기만이 미치도록 짙게 남아있다는 대목이었어요. 아, 그 비누 향기요. 그게 시각이나 청각이 아니라 후각이라는 점이 뇌과학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뇌과학적으로요? 후각이 뭔가 특별한가요? 그럼요. 후각은 인간의 감성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감각이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마 그 비누 향기가 그저 배경음악처럼 막 인식조차 되지 않았을 텐데. 아, 늘 맡던 냄새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재라는 강력한 자극이 주어지는 순간 뇌가 그 익숙했던 감각을 가장 날카로운 통갑, 그러니까 고통으로 변환시켜버린 겁니다. 와, 뇌가 익숙함을 고통으로 바꿨다.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션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네. 대체 왜 아내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 향기를, 아니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맞아요. 그게 핵심 질문이죠. 익숙함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의 뇌와 관계에 어떤 장난을 치길래 이런 무서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왜 15년간 방치되었던 아내가 원망 섞인 유서가 아니라 찢어진 이혼 서류랑 냉장고 속 장아찌 레시피를 남겼는지 그 미스터리를 오늘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 부부의 지난 15년을 되짚어보면요. 거기에 분명한 단서가 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잖아요. 엄청 길죠. 신혼 초기에 막 그 불타는 열정은 사라지고 반복되는 일상, 경제적 압박, 또 성격 차이가 그 자리를 서서히 채웠을 겁니다. 한해들 겪는 과정이죠. 네, 글을 보면 남편은 어느 순간 집을 그저 잠만 자는 공간으로, 그리고 아내를 밥 차려주는 사람으로, 또 자신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완전히 규정해버립니다. 아, 돈 버는 기계. 네, 관계가 철저하게 기능적으로 변질된 거죠. 근데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남편을 막 무조건 비난하고 싶지만 않았습니다. 약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어떤 면에서요? 신혼의 뜨거운 감정이 15년 내내 유지되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막 가정을 책임지려다 보면 집에 와서는 그냥 뇌를 끄고 쉬고 싶은 게 당연한 방어기제 아닐까요?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이걸 단순히 남편이 너무 무심한 가해자다라고만 몰아갈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방어 기제가 맞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 적응 또는 감각 순응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감각 수능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지속적인 자극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아예 차단해 버립니다. 열정이 식는 건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뇌의 생존 본능인 거예요. 아, 에너지를 아끼려고 필터를 쳐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뇌의 엄청난 효율성이 관계에서는 완전 독이 된다는 겁니다. 독이 된다. 네, 남편은 밖에서 겪는 스트레스라는 변동하는 자극에만 에너지를 막 쏟느라 아내의 돌보음이라는 그 따뜻하고 지속적인 자극은 뇌의 필터링 기능에 의해서 완전히 소거해 버린 거죠. 아, 무슨 느낌인지 확 알겠습니다. 약간 스마트폰에 매일 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 같은 거네요. 그거 좋은 비유네요. 처음엔 귀찮아서 나중에를 누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예 그 알림창 자체가 뇌에서 지워져 버리죠. 그러다가 폰이 아예 먹통이 되고 나서야 막 후회하고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 부엌 구석에 있는 오래된 냉장고가 계속 떠올랐어요. 냉장고요? 네, 냉장고가 항상 우웅하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평소엔 절대 모릅니다. 우리 뇌가 그걸 지워버리니까요. 네네, 인식 못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전이 딱 돼서 냉장고가 멈추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정적이 찾아오고 나서야 아, 늘 이 공간을 채우던 소리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 와, 그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형태의 인지 오류를 너무 잘 설명해 주셨네요. 남편은 자기가 돈을 벌어오는 행위라는 그 눈에 보이는 가치만이 이 가정을 지탱한다고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그렇죠. 남편 입장에선 그게 제일 크니까요. 하지만 사실 그 경제적 활동조차 아내가 매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차려준 밥상, 옷가지의 정리, 이런 보이지 않는 감정노동과 돌봄이라는 거대한 기둥 위에서만 가능한 거였죠. 보이지 않는 지지 기반이 있었던 거네요. 네, 시스템이 그냥 알아서 굴러간다고 믿었겠지만 누군가는 매일매일 그 기계에 조용히 기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세상에. 그 기름칠의 물리적 증거가 바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금고 속에 찢어진 이혼 서류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슴 아픈 물건이죠. 아내가 침대 밑에 숨겨둔 그 비밀 금고를 발견한 남편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막 끙끙대다가 혹시나 하고 자기 생일을 누르죠. 네. 착각하고 문이 열립니다. 남편은 자기 생일조차 너무 바쁘다고 잊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비밀번호가 이 스토리의 아주 중요한 메타포라고 봅니다. 메타포요? 어떤 의미가 있죠?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아내의 가장 내밀한 공간을 여는 열쇠는 남편의 시작, 그러니까 남편의 탄생이었던 거예요. 아, 남편의 탄생.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빛바랜 종이 뭉치. 15년 전 남편이 분노로 찢어던진 이혼 서류가 테이프로 이어붙여져 있었다는 그 사실. 이거 엄청난 심리적 무게를 가집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분노에 차서 종이를 찢는 건 진짜 1초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초면 족한 파묘적인 발산입니다. 하지만 그 갈기갈기 찢긴 조각들의 결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투명 테이프로 다시 붙이는 행위는 어떨까요? 와, 그거는 몇 시간, 어쩌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지독하게 고독한 작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는 아주 처절한 복구 시도입니다. 복구 시도? 심리학 용어인가요? 네, 부부 심리 전문가인 존 가트런이 말하는 건강한 부부의 핵심이 바로 이 관계의 틈을 메우는 복구 시도거든요. 근데 이 부부의 경우엔 아내 혼자서 그 엄청난 정서적 노동을 15년 동안 다 감당해 온 겁니다. 15년 동안 혼자서. 와, 게다가 찢어진 종이 뒷면에 서툰 글씨로 적힌 아내의 메모를 한번 보세요. 아, 그 메모 내용 진짜 찢어지죠.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 적힌 이유보다 우리가 왜 함께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더 컸다. 왜 함께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억. 사실 남편은 이미 아내를 기능으로 취급하고 완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혼자서 그 끊어진 전선을 붙잡고 있는 게 진짜 얼마나 끔찍하게 외로운 일이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외로움이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아내는 남편을 향한 원망이나 막 저주 섞인 비난이 아니라 이런 슬픈 흔적을 남긴 걸까요? 저는 사실 그 금고 안에 있던 낡은 녹음기를 딱 틀었을 때 아내의 진짜 의도가 뭔지 더 혼란스러웠거든요. 아, 녹음기 속 메시지가 어땠길래 그러셨죠? 아니,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잖아요. 네. 투병 중에 기침을 막 참아가면서 녹음한 목소리입니다. 근데 막 극적인 원망이나 엄청 거창한 사랑 고백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내용이었죠? 당신 좋아하는 짠 장아찌 담가뒀으니까 꼭 물에 말아 먹어라. 거실 서랍 두 번째 칸에 혈압약 잊지 말고 먹어라. 이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미디어나 영화에서 보는 사랑의 클리셰들 있잖아요. 명품 가방, 깜짝 이벤트, 눈물 콧물 빼는 고백. 그렇죠. 엄청 드라마틱하죠.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이 녹음기 메시지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사소해서 기가 막힐 정도 아닙니까? 거창한 감정의 폭발을 막 기대했던 뇌가 완전히 뒤통수를 세게 맞는 순간이죠. 완전히요.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함이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진정한 통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가 우리에게 주입한 사랑은 주로 사건과 이벤트거든요. 네, 반짝하는 이벤트죠. 하지만 현실의 사랑은요, 생존과 직결된 유지보수에 가깝습니다. 유지보수. 아, 이 단어 진짜 와닿네요. 혈압약의 위치를 알려주고 반찬의 짠 정도를 걱정한다는 건 결국 자신의 부재 이후에도 남편의 물리적 생존과 일상이 제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가장 극진하고 압도적인 현실인 겁니다. 아내분은 자기가 떠난 뒤에 남편이라는 시스템이 완전히 정전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예비 전력을 꽉꽉 채워 돌려놓고 간 거네요. 맞습니다. 예비 전력이죠. 근데요, 아내는 도대체 무엇을 연료로 그 15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틴 걸까요? 저는 녹음기 후반부를 듣고 진짜 오열할 뻔했거든요. 아내의 생존 방식이 거기서 나오죠. 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움이 뼈에 사무칠 때마다 아내는 이 금고를 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남편이 신혼 때 써준 그 유치한 편지들을 읽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 무심하게 내는 그 신발 끄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보상받았다고. 진짜 가슴 아프네요. 아내가 금고 속에 현금이나 귀금속을 두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돈이 아니었던 거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비상금이라고 하면 무조건 돈부터 떠올리잖아요. 그쵸, 비상금은 현금이죠, 보통. 하지만 감정적 파산 상태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는 진정한 비상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의 과거 편지, 그리고 현재의 그 건조한 발소리가 관계를 연명하게 하는 유일한 심리적 자산, 즉 진정한 비상금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그 무심하고 건조한 발소리를 비상금 삼아서 버텼다니, 와, 이거 정말 잔인하면서도 너무 슬픈 아이러니네요. 근데 이 구도가 남편이 녹음기를 재생하는 그 순간 완벽하게 역전돼 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완벽한 역전이죠. 이제 남편은 아내가 영원히 부재한 세상에 홀로 남겨졌으니까요. 네. 과거에 아내가 남편의 흔적을 비상금 삼아 버텼듯이 이제는 반대가 된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긴 이 지지직거리는 음성 테이프, 그리고 냉장고 속에 짠 장아찌통을 꽉 붙들고 남은 평생의 죄책감과 그리움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아내의 그 사소한 흔적들이 홀로 남은 남편이 살아가게 할 새로운 비상금이 된 것이죠. 결국 진호 씨는 그 장아찌통을 부여잡고 진짜 짐승처럼 통곡을 합니다.
자신이 아내가 아플 때 막 엄살 피우지 말라며 핀잔을 주었던 것, 바쁘다는 핑계로 생일을 무시했던 그 모든 과거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온 거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죠. 아내는 마지막 생명을 갉아먹히면서도 남편의 허락력을 챙기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진호 씨가 글의 방향을 갑자기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확 돌려버리는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아주 묵직한 질문을 딱 던지죠. 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처럼 익숙함에 속아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요. 그 질문을 딱 읽는 순간 어떠셨어요? 진짜 남의 슬픈 사연이 갑자기 제 거실 한복판으로 훅 치고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호 씨는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고죠?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고생했어, 미안해 라는 그 짧은 진심을 전하라고요. 자기처럼 그 당연한 말을 꺼내는데 15년이라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막 호소합니다. 맞아요. 이 뼈아픈 기록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어요. 새로운 프레임이요? 네.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화려한 이벤트를 해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상처받아서 홧김에 던진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주워다가 테이프로 묵묵히 이어붙이는 의지. 아, 묵묵한 의지? 그리고 내일 당장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상대가 굶지 않기를, 약을 거르지 않기를 바라는 그 지독하게 일상적인 온기. 그것이 진짜 사랑의 얼굴이라는 걸 증명해낸 거죠. 우리는 참 이상한 동물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완전히 멈추고 텅 빈 집에 그 사람의 비누 향기만 남았을 때야 비로소 그 존재의 거대함을 배우니까요. 잃어보고 나서야 깨닫는 어리석음이죠. 네. 이 기록은 단순히 한 남자의 슬픈 후회록이 절대 아닙니다. 늦기 전에 그 익숙한 모터 소리가 아직 내 곁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라는 매서운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익숙함이라는 효율성에 속아서 우리의 뇌가 지워버렸던 그 보이지 않는 지지 기반을 오늘 당장 다시 인식해라.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 이 깊고 먹먹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아내가 15년 전에 신혼 편지와 기억을 비상금처럼 꺼내보면서 그 지옥을 버텼다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눈물겨운 이야기였죠. 그런데 뇌과학에서 아주 흥미롭게 다루는 개념 중에 기억의 가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기억이 변한다는 그 개념이요? 맞습니다. 인간의 뇌는 과거의 기억을 도서관 책장에서 꺼내 읽는 게 아니라 떠올릴 때마다 현재의 감정 상태에 맞춰서 그 기억을 새롭게 덮어쓰기하고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편집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15년 동안 홀로 그 차가운 방에서 견디며 꺼내보았던 그 아름다운 시작의 기억들은 정말 100% 온전한 과거의 팩트였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현재를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의 노래가 끊임없이 더 아름답게 색칠하고 각색해낸 아주 슬픈 허구였을까요? 와, 그거 진짜 무서우면서도 가슴을 파고드는 질문이네요. 살기 위해서 뇌가 기억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 네, 만약에 우리의 생존을 지탱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버티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아 편집해낸 서사라면 말입니다. 네. 오늘 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이 그런 외롭고 슬픈 각색을 홀로 외롭게 하지 않도록 오늘 먼저 다가가 짧고 따뜻한 진심이라는 진짜 현실을 만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밤엔 꼭 곁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현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